한 세대가 굳게 믿어왔던 화려한 소비 철학이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즐기지 못하면 바보라며 저축하는 사람들을 비웃던 그 당당한 목소리들은 2026년 현재 싸늘한 침묵 속에 묻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과거 화려하게 빛나던 오마카세 코스 요리 사진들이 어느새 차가운 독촉 고지서와 연체 알림으로 바뀌어버린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서너 달치를 한꺼번에 태워버린 호화로운 여행과 명품들이 남긴 것은 영원한 추억이 아니라 매달 목을 조여오는 무거운 할부이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경험 소비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약탈적 구조와 욜로족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3년 무렵의 SNS는 비즈니스석 셀카와 한정판 스니커즈 언박싱 영상으로 넘쳐나며 마치 세상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시물마다 어김없이 붙어있던 욜로라는 해시태그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달콤한 문장으로 우리의 모든 사치와 무분별한 낭비를 완벽하게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가스라이팅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물건을 사면 허영심이라 비난받지만 경험을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는 궤변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에 죄책감을 잃었습니다.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과정이고 고급 레스토랑은 미각을 교육하는 품격 있는 행위이며 페스티벌은 청춘의 유일한 증거라는 식의 세뇌가 계속되었습니다. 소비에 그럴듯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자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기쁘게 신용카드를 긁으며 일시적인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그토록 열광하며 샀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자산이 되었습니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이미 당신의 게시물을 저 아래로 밀어냈고 본인조차 그때 먹었던 식당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스마트폰 갤러리에 잠들어 있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루한 할부금의 무게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그 찰나의 순간 증기처럼 휘발되어 사라지지만 그 경험을 위해 긁었던 카드 명세서는 절대로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잔인한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추억의 가치는 기억의 풍화와 함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당신이 지고 있는 빚은 복리로 성장하며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더 심각한 진실은 이런 파괴적인 소비 패턴이 순수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마케팅과 미디어가 치밀하게 설계한 집단적 세뇌에 가까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광고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속삭이며 당신의 젊음이 나중에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불안을 자극해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욜로는 자유로운 삶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들이 당신의 노동 가치를 합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만든 화려한 마케팅 슬로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욜로의 축제는 끝나고 2026년 현재 우리 앞에는 차가운 현실의 청구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7% 수준이었던 카드론 연체율은 2026년 현재 2.4%까지 치솟으며 경제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또한 3.4%를 기록하며 가계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누렸던 소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개인 회생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개인 회생 신청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6.9%에 달합니다. 회생 신청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청년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산 것이 경험이 아니라 빚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들은 젊음을 즐기기 위해 경험을 샀다고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가능했던 구조적 배경에는 유례 없이 길었던 저금리 시대라는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대출과 예금 금리의 척도가 되어 우리 삶의 화폐 가치를 결정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돈의 가격이 공짜에 가까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손실이 되었습니다. 저축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보다 당장 써버리는 것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 어려워진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빌려 소비하는 대출의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상향되었고 당장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후불 결제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지금 당장 사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위험한 인식이 사회 전체로 퍼지며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할부이자 월 2%가 적은 액수처럼 느껴졌기에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할부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4%가 넘는 고금리로 사채에 가까운 무서운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1년 뒤에 이자로만 24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친절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의 축제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를 따라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수직 상승하며 대출이자 부담이 순식간에 몇 배로 폭증했습니다. 갑자기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막대한 이자가 빠져나가는 가혹한 시대가 도래했고 이자는 이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이미 질러놓은 할부금은 변함없이 남아 청년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한 카드의 대출금을 다른 카드로 갚는 위험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며 경제적 파국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는 반드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존재하며 호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제야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높아질 날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지만 욜로의 환상에 취해 내일의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떠넘겼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라는 같은 돈을 가졌던 두 사람이 3년 전 내린 서로 다른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한 명은 유행하는 명품 가방을 구입해 즉각적인 만족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 전액을 넣었습니다. 인덱스 펀드란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명품 가방을 샀던 사람의 가방 가치는 중고시장의 냉혹한 원리에 따라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가죽에는 지울 수 없는 스크래치가 생기고 금속은 변색되었으며 유행마저 지나버려 이제는 제값에 반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500만 원이었던 가방의 가치는 2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만약 이 가방을 할부로 샀다면 이자까지 더해져 실제 지불한 총 비용은 550만 원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점이 더욱 뼈아픕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하락장의 공포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견뎌왔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시기가 있었지만 장기 투자의 원칙은 결국 수익으로 보답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버틴 결과 원금 500만 원은 복리 효과를 거쳐 6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든든하게 불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쪽은 300만 원을 잃었고 한쪽은 1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니 불과 3년 만에 4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와 투자가 가진 본질적인 차이이며 이 작은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소비재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지만 우량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생산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후반은 신용카드만 긁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던 소비의 황금기였으며 할부 무이자가 당연시되던 시절이 우리를 감미롭게 유혹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넘쳐나는 투자금을 등에 업은 스타트업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할인 쿠폰을 뿌려댔습니다. 배달앱과 쇼핑몰이 경쟁하듯 쏟아낸 캐시백과 적립금 덕분에 소비자들은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왕의 대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지금 이 가격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고 협박하며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삶의 화려한 하이라이트만을 편집해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가짜 평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인 포모 현상은 친구의 여행 사진과 동료의 명품 언박싱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한 소비에 열중했습니다. 소비 후에 찾아오는 짧은 도파민의 쾌락은 금세 허전함으로 바뀌었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카드를 긁어야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기만적인 구조의 대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불태웠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전 세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자신의 예산을 당당히 공개하는 라우드 버지팅이 유행입니다. 비싼 식당에 가자는 제안에 예산이 빠듯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멋진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 보일까봐 무리해서 따라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청년들 또한 명품을 통한 과시보다는 가성비를 따지며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초저가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토리 세대가 등장하며 미니멀리즘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가 일상이 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에 허덕이는 기로에 섰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은 이제 과시를 멈추고 불필요한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자신의 속도대로 살겠다는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사회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화려한 허상에서 깨어나는 이 과정은 가난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선택입니다. 한국에서도 욜로의 반대편에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을 가진 요노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강력하게 떠오르며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노는 돈이 있어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철학이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독립입니다. 실제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밀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타인에게 보이는 과시보다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실용적 소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겠다는 응답 역시 80.7%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의 소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진짜 부자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요노의 삶을 실천하며 자신들의 거대한 부를 일구고 지켜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을 고집하며 옷을 고르는데 낭비될 에너지를 오직 창조적인 본질에만 집중시켰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수십 년간 같은 집에 살며 소박한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사치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삶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 역시 똑같은 회색 티셔츠들로만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 의사결정의 순도를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관리와 정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그들은 절약한 시간을 일하거나 배우거나 혹은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하며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삶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요노는 단순히 궁색하게 아끼는 궁상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지켜줄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산을 모으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당장의 일시적인 쾌락을 잠시 유보하는 인내는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인생의 선택지와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된 자산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최근 SNS에서는 화려한 호캉스 인증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을 0으로 만드는 무지출 챌린지와 짠테크 인증이 새로운 문화적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거지방처럼 서로의 소비 내역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과소비를 막아주는 연대의식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자구책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원칙으로 쇼핑 알림을 끄고 SNS의 광고 계정을 과감히 차단하여 소비를 부추기는 모든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싸서 못 사라는 말 대신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언어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가 선택의 주체임을 매 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경험을 소비하던 돈을 멈추고 그 경험을 창조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소비자의 위치에서 소유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선택은 당신을 단순한 돈의 지불자에서 자본의 수혜자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줄 것입니다. 경험은 결코 빚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며 훗날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의 작은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절제와 정립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자유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분의 젊음이 후회가 아닌 단단한 준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